프롭테크 산업 전체를 봤을 때 지난 5년이 어떤 의미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좀 냉정한 시선으로 외부자의 시선으로 연구자의 시선으로 또 보여주실 그런 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안에 있으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올 초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건설산업연구원의 우리 허용경 연구위원님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 주셔서 오늘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금 이제 조인혜 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F가 아닌 T 장표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는 첫 번째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업태 분석과 시사점,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앞서 이제 조인혜 처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5년 동안 큰 저희가 성장을 거뒀습니다. 회원사는 12배 증가했고요. 투자액은 10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한 255% 증가했고요. 채용도 한 65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포럼이 정말 고생했고 열심히 했고 그만큼 성과를 거둔 거는 누구도 부인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타 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보통신업의 매출액이 한 65% 오를 동안 우리 프롭텍은 255% 올랐으니까 더 많이 성장했고요. 부동산 산업이 경기가 엄청 좋았지만 매출은 22%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타 산업 대비해서도 저희 프롭텍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0억 이상 투자 유치한 기업이 10군데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액을 유치하면서 성장의 아주 그 심볼이 되면서 상징이 되면서 우리 프롭텍을 이끌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자 비중을 보면 특정 기업이 투자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비중 자체로 보게 되면 업태별로 좀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제 공유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마케팅 플랫폼 쪽 한 20%, 자산관리 쪽 한 14%, 그다음에 데이터 앤 밸류에이션 쪽에 한 13% 해서 요거 4개 합치면 상당 부분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애석하게도 앞서 이제 우리 차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고 편집장님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시장 환경이 상당히 급변했습니다. 우리 지난 10년간 돌아보면 돈이 넘쳐났죠. 사실은 프롭텍만 성장한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낮은 금리 시장에서 일정 부분 버블이 생기기도 했고 또 부채를 통해서 자산 시장의 규모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2년부터 시장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의 문제는 절대적인 수준도 문제지만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 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산업은 그냥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온 모습이 구조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바뀌는 거시 환경 변화를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국내 주거용 시장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왼쪽 맞나요? 제가 왼쪽 오른쪽을 늘 헷갈려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우리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가 25%, 수도권과 서울은 25%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13% 서울은 오른 걸로 나타납니다. 제가 연초에 사실 KB 금융지주에서 이제 PF 문제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분석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제 고민이 글로벌은 어떤가? 똑같이 금리 올랐는데 우리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S&P랑 그다음에 뭐 영국의 랜드 레지스트리랑 독일의 통계청이랑 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S&P 보니까 지금 4%밖에 안 떨어졌어요. 4% 떨어지고 이제 지금 다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3% 떨어졌어요. 그리고 독일이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독일이 한 8%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수도권 아파트는 25% 떨어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 주거용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롭텍을 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저는 부채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세라는 부채 구조, 그다음에 선분양이라는 부채 구조,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또 표준화된 아파트라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 주거용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가격만 떨어졌으면 그나마 나은데 거래량이 지금 작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래 이제 주택 거래량이 한 120만 건 일어나는데 작년에 한 50만 건으로 줄었죠. 거래가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가격 검색해야 되는데 거래가 떨어졌는데 집 사겠다는 의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격과 거래량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요. 또한 PF 부실 문제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턴을 하면서 다운턴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지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상업용 시장은 멀쩡하냐? 상업용 시장이 굉장히 우리 시장이랑 글로벌 시장이 재미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업용 시장 쪽에서는 글로벌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오히려 플러스 수익률 쪽으로 지금 현재 리서치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글로벌에서는 오피스가 다 깨졌잖아요. 오피스에서 수익률이 제일 지금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나마 오피스가 제일 좋게 나타나고 있고 또 물류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나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책준 사업했던 소규모 물류 쪽에서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커머셜 쪽에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해서 우리가 다 물류에 쏠림 현상으로 몇 년 전에 다 물류 쪽으로 쏟아져 가가지고 쿠팡 앞에 다 줄 서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물류가 우리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 앞서 이제 차 대표님이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구축해 가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놓쳤다. 분명히 우리가 좋다는데 다 같이 쏠려 가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냉정한 반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산시장 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투자시장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PVC 쪽 보니까 지금 이제 2023년 올해 지금 투자액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없는 거죠. 투자를 받아야 우리가 성장을 할 텐데 지금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나쁜 시장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프롭텍 기업의 가치도 지금 어느 정도 가치를 형성한 후기 단계에서는 거의 60% 가량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결국 기업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 가치 떨어지면 당연히 투자하기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양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규모 실패 사례도 지금 나왔습니다. 위역 같은 경우에 지금 파산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경기가 나빠져서 대규모 실패 사례가 났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냐? 이유가 절대 하나지 않다라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가 나빠진 그것 때문에 위역이 망한 것이 아니라 위역 내부적으로 보면 원가 구조 자체가 나빴고 또한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가 같이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많은 지금 대표님들 계시지만 그 대표님들이 우리 지금 경기가 나빠서 내가 나빠, 우리 기업이 나빠 이렇게 하나의 이유로 변명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가려면 좀 더 처절한 반성을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이 나쁜 침체기의 반성의 결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사실은 모 신탁사의 그 회의에 갔었어요. 신탁사 매출이 지금 2021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신탁사도 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 프롭텍뿐만 아니라 부동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태들에서 지금 현재 매출 감소, 리스크 확대 이걸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반성이 아닌가. 반성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고민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협회에서는 크게 지금 맵에서 분석을 업태 분류를 한 10개 정도에서 17개 정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 소개를 제가 일일이 다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사실은 B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A에 가 있고 C에 가 있어야 되는데 A에 가 있고 뭐 이런 분류들이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만이 그 마음을 알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딱 4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프롭텍 업체를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전방 밸류 체인 쪽에 있는 데이터 앤 밸류에이션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밸류 체인 쪽에 있는 자산 관리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의 역량을 조금 더 강조하는 콘텍이나 시공 단계에서 주로 활용되게 되는 콘텍이나 아니면 IoT, 스마트홈 이 4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앤 밸류에이션 쪽을 한번 쳐다보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본질이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크게 4가지의 조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좋은 데이터를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을 확보한 펑션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는 시각화, 사람들 검색할 때 편하게 검색해주는 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부가가치 높인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로 가면 자동평가 모형 정도까지 가주면 이 단계들이 점점점 심화되는 기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누구를 볼 것이냐, 엔드 유저 일반적인 소비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김승배 대표님 같은 이제 기관으로 볼 것이냐, 이건 조금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 엔드 유저 쪽에만 포커스를 처음에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진입 장벽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5년을 돌아보면 점진적으로 엔드 유저에서 점점 특화된 소비자 쪽으로 확장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저는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고객에 맞춘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컨설팅을 해줄 건지 투자 자문을 해줄 건지 아니면 사업성 검토를 해줄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더 확장되면 이제 직방과 같은 플랫폼으로까지 갈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베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임채욱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에서 돈 들여가지고 세금으로 데이터를 이제 개방을 해주셨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각 기업들이 각 대표님들이 구축해 놓으신 민간의 아주 유니크한 데이터를 붙여서 부가가치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상권 쪽도 아까 상권 쪽도 상당히 많이 붙어가면서 상권 분석 쪽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금융 데이터도 지금 KCB나 나이스 쪽에서 이제 붙이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효용성을 확보하는 정도죠. 사람들한테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공공 데이터를 재발견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효용성을 확보하는 단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단계는 지금 1번 단계에 그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단계는. 저는 좀 더 나가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해내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 DB에 오류가 엄청 많은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매칭하시다 보면 트렌 데이터 엄청나게 많고 건축물 대장, 저도 건축물 대장 재개발 재건축 연구 좀 해보려고 건축물 대장을 봤는데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뭔가 재조사하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가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초기에는 현장에 상당히 많이들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과연 로 데이터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느냐라고 보면 그냥 조금 매칭해서 다 매칭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칭 A 매칭 B 매칭 C 매칭 D 매칭 해가지고 전부 다 매칭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다 비슷비슷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A 사이트에 가도 있고 B 사이트에 가도 있고 C 사이트에 가도 있는 그런 식의 데이터만 지금 점점 많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정확성과 최신성 그리고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데이터를 얼마나 제대로 정비하고 제대로 만들고 있고 DB를 만드는지에 대한 반성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으로 돌아가면 AI 붙이고 사람들은 AI 붙인 거 원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이제 휴대폰에서 검색을 해요. 잘 안 보여. 나이가 들어가서 잘 안 보여. 그러면 쓰기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급적인 기술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해봐야 소비자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들어오고 마는 거죠. 계속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능적 완성도를 갖춰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사실 아침에 여러 앱을 봤습니다. 여러 앱을 봤는데 엄청 정보는 많아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so what? 정말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뭘 해주냐, 내 소비자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주느냐, 당신의 가려운 데를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약간 미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우리가 너무 기술에 경도될 필요 없다라는 거를 누차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자는 AI 쓴 거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편하고 보기 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제 판단은 뭐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 앤 밸류에이션 쪽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데이터 서비스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좋은 서비스 하지만 유튜버들한테는 지금 돈을 막 소비자들이 돈을 쏘아주세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우리한테는 지불하지 않고 왜 유튜버들한테는 저렇게 많은 돈을 지불을 할까라는 고민이 지금 사실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버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한테 주는 돈이다. 유튜버에서 이제 부동산 강좌 하시는 분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라는 건 그 주머니를 열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직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반성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프롭텍에서 비즈니스에 딱 맞는 프롭텍으로 그 데이터 정비나 그다음에 아니면 서비스들이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엔드 유저 중심의 고객만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관들한테 더 맞는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산관리 솔루션인데요. 자산관리 솔루션은 사실은 세 가지 영역이 있죠. 개발해서 매입하고 운영하고 매각하는 이 세 가지의 밸류 체인을 종합적으로 해줘야 사실은 우리가 자산관리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업체 중에 제일 많은 게 다 자산관리 솔루션 쪽에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청 신기했습니다. 피트니스, 파티룸, 동식물, 식물원, 그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보육 뭐 이런 특정 유형의 자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지금 대표님들이 상당 부분 저희에 들어와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기존의 업태에서 가지고 계신 경험들을 가지고 프롭텍을 접목해 보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 자산 유형 그리고 운영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영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FM 시설 관리에서 그다음에 PM, AM 쪽으로 올라갑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많이 받죠.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지금 현재로서는 PM, FM 시장들에 계속 가 계세요. 근데 얘가 수수료가 낮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야 돼요. 물량을 엄청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나마 그 물량으로 여러분들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서 돌리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에는 특정 유형의 자산에 다 쏠려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운영 부분에 다 맞춰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임대 쪽에 한번 가더라도 뭐 임대 제가 그 일본 임대주택 사업도 분석하고 미국도 분석하고 한국도 분석하고 부가가치 엄청 낮습니다. 임대 관리 해봐야 호당 2만 원에서 5만 원 받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 낮은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도 형성을 못해. 그러면
더 높은 부가가치 높은 어떤 것들을 끼워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팔아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로는 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다가 정부 규제가 있죠. 전 정부에서 기간에 대해서 엄청 규제했습니다. 기간들 대출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간이 임대주택 사업이나 임대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데 대부분 부가가치 낮은 이 시장에 쏠려 있는 거는 상당한 고민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전세 놓고 뭐 임차인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조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도 좀 더 형성하고 그다음 부가가치 높은 상품들을 같이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일정 부분 시장 확대의 가능성은 일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만 하지는 않으시죠. 개발도 같이 합니다. 특정 유형의 자산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거기서 개발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데이터가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롭텍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고 계세요. 직관과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을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프롭텍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된 결과를 다시 데이터화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돌아보시면 아마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니면 경험과 직관이 훨씬 더 나으니까 라는 식으로 결정을 해오시면서 결국은 프롭텍이 아니라 기존 업태가 하셨던 행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물론 이게 제대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사실은 몸은 기존 업태, 전통 업태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앞에 포장은 이제 프롭텍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결국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도로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프롭텍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면서 밑단에 DB가 없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히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컨택인데요. 제가 컨택은 더 어렵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 그리다가 좀 짜증 났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 보시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시공 과정에서는 발주에서부터 뭐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조달, 유지 관리까지 쭉 가고요. 그 안에서 뭐 설계도 해야 되고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하도급 관리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컨택에 필요하고요. 또한 그걸 이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니면 디지털 트윈, 센서랑 장비 활용해가지고 이게 발주에서 유지 관리까지 쭉 다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BIM이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데이터 분석이 됐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 배석훈 대표님은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건설의 생산 구조는 복잡하다 못해 아주 1년에 한 번씩 바뀌고요.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 근무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생산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판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맨날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업역을 보호하는 구조로 가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화도급의 업종의 개별 법률의 규제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가 있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흐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3D BIM을 바로 해야 되지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전환 BIM이라고 해서 2D를 이제 3D로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그 우리 건설 생산 구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형 건설사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니까 건설사들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시공 현장이 줄어듭니다. 인력은 남아 돌죠. 그럼 내부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스타트업한테 일정 부분 발주를 해서 맡겨서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지금은 건설사들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부 인력 활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인하우스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 플레이어들의 관행이 엄청나게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에서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국내 컨택 기업들이 포럼에서 오래 생존을 못 하시는 그런 양태들도 분명히 지금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건설 산업 자체의 견고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기존 신규 스타트업이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단기 성과를 국내 컨택에서는 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제 현재적인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또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 지배력도 강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 중심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영업을 건설사에 가서 영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발주자한테 가는 게 더 맞다. 공공 발주자라든지 아니면 신탁사들이 최근에 발주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생각하시는 공공이나 신탁사 쪽, 금융사 쪽으로 영업력을 더 넓혀 나가는 게 저는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실패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카테라는 대규모 이제 컨택 업체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죠. 그래서 이제 건설 산업을 제조업화하겠다. 그래서 프리패브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엄청 대규모 자금 끌어들였지만 여기도 파산했습니다. 파산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카테라가 건설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건설 산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거든요. 그 기존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혁신에 대한 비전만 있다고 해서 결코 이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컨택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도 비브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프리패브 방식으로 이제 건설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건설 시장에 지금 사회적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건축물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인력이 없어요. 노동자가 없어서 늘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로봇으로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인력 문제를 기술적 혁신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전 이슈 계속 터지고 있죠.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 시장에 있어서 우리 프롭텍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아주 큰 시장이면은 분명하고 틈새 시장으로 접근해서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한 목표와 기술을 딱 조합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검단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검단에서 사고 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알고 싶어요. 그거를 싼 가격에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지금 감리 시스템으로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인력 부분 이슈, 안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망 사고들이 나오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쪽의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 현장의 노동자의 사망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는 계시지만 그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목표만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주 명확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IoT와 이제 스마트홈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스마트홈에 이제 개념적으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랑 이제 연결하는 스마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소방서나 교통 부분이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 개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면 집이랑 차랑 자산이랑 건강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결하는 이게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스마트홈의 그 마지막 비전이고 마지막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있고요. 이게 이제 딜로이트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미국 소비자들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이 색깔 칠해진 게 이제 3분의 2 정도 소유자가 꼭 필요한 스마트 기능인데 보면 대부분 보안 쪽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것과 관련된 설문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보안 관련 기기의 수요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해야 되는 건 미국에는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 바깥쪽에다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하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78%가 다 공동주택에 삽니다. 이 전유부와 공유부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적인 스마트홈 기술, 이 얘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품과 국내 시장의 상품의 구성이 상당히 달라져야 된다.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직방에서 지금 스마트도 가지고 글로벌 나가고 싶지만 이제 국내 시장과 이제 해외 시장 모습이 분명히 다르고 거기에서 주거의 형태와 주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홈의 상품들도 그 지역, 그 나라에 맞는 주거 상품에 맞게 조금 변화가 분명히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전유부와 공유부가 따로 있습니다. 전유부라고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지능형 가전입니다. LG, 삼성이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강력한 시장 지배자들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면 이 시장 지배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틈새는 뭐냐? 제가 요즘에 그 로봇 청소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를 한 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중국제 로봇 청소기가 요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술력을 갖춘 소형 가전의 틈새 상품으로서 우리가 스마트홈 기기로 어떻게 넣어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일기 신도시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이라이트 켜고 건조기 들리고 세탁기 돌리고 그다음에 그 오븐을 돌리면 두꺼비 집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청소기를 지금 못 사는 이유가 로봇 청소기를 싱크대에 붙여야 제가 그 오수를 제가 직접 안 버려도 되는데 이제 전 두꺼비 집이 내려갈까봐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우리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마트홈 기기를 쓰고 싶어도 두꺼비 집 내려갈까봐 저 같은 경우엔 집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 상황 자체가 그걸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노후 아파트 쪽에 우리가 스마트홈 시장을 더 확대시키거나 노후주택 쪽에서 확대시키려면 에너지 이슈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같이 묶어서 팔 수 있느냐, 이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스마트홈 쪽에서 우리 시장, 국내 시장의 시장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부 이슈인데요. 공유부는 대부분 다 큰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하면서 지금 현재 스마트홈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보면 대부분 이제 뭐 2022년에 청약한 게 404개 단지인데 결국은 404개 사이트 정도에서 지금 스마트홈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또 고객들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 회의나 건설사 같은 기관 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다르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고민이 뭐냐면 왜 아파트는 안전하고 더 편리한데 이 안전한 지불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곳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근데 나머지 연립다세대 이런들 오히려 틈새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 시장에 있어서가 우리가 스마트홈 사업들을 공유부의 사업들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경제적 이슈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이슈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비아파트 인허가가 서울은 무려 72% 빠졌어요. 그리고 전국으로는 4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다세대 지금 뭐 도시형 생활주택 다 안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불안한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이슈도 있지만 저는 물리적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프롭텍이 이거를 불안한 시장을 조금 더 디지털 인프라와 그다음 물리적 인프라를 합쳐서 안전한 시장으로 조금 연계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틈새 시장으로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해결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앤 밸류에이션 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홈 쪽이 같이 연계해서 비아파트 시장에 지금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불신들을 한 번에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시장 쪽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경기 의존적인 산업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산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과 같이 돌아가는 우리 프롭텍 시장도 결국은 경기 의존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 성장했던 거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경기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업태 그다음에 행태랑은 달라져야겠죠. 우리가 지난 10년간은 비싼 거 많이 하면 투자가 일어났고 그 투자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게 뭐 좋은 물건이든 아니면 수익이 나는 거든 안 나는 거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규모를 키워가지고 아주 키우게 되면 투자가 돌아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아이바잉도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바잉도 사고 좀 있다가 비싸게 또 팔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돌아갔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면 아이바잉은 정말 리스크가 클 수 있는 사업 모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시장에서의 업태는 우리가 가격이 늘 상승하는 때에 가져갔던 모습이랑은 상당히 달라져야 되고 그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잘 배분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초점이 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제가 데이터 밸류에이션이랑 자산 관리 솔루션 쪽에서 조금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가 안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터 구축해가지고는 검색 중개 정도 해주고 사실 자산 운영 쪽에 제대로 갖다 붙이질 못했고요. 자산 운영은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했지 앞단에 데이터도 없고 구축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제대로 전후방이 딱 붙어줘야 소비자들한테서 아마 지불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확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지금까지는 뭐 최종 소비자 정도 생각했는데 다양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에 맞춘 데이터 종류하고 심도를 다르게 가야 돼요.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데이터 심도와 개발업자가 원하는 심도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자에 맞는 데이터 종류와 심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고 타겟팅해서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컨택이나 뭐 스마트홈 쪽은 아주 좁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좁게 가져가서 그 좁은 거를 명확하게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가줘야 당분간은 컨택 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니까 사실 정책 얘기 안 했는데 정책 얘기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중개 플랫폼들이 저렇게 성장한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중개협회 MLS를 반독점이라는 법무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개업자들 우리나라 시장처럼 자기들끼리 MLS를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2008년에 이 MLS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중개업자끼리 사용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법무부에서 판결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중개업자들의 정보가 전부 다 오픈됐어요. 그러면서 진로라든지 오픈도어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면 중개인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고 이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컴파스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자들을 도와주는 앱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는 소멸을 하지 않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었다라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결론이 난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보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모습, 산업의 규모가 엄청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플러스죠. 근데 또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규제 엄청 하고 피렌체, 뉴욕, 뭐 호주, 뭐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다 지금 에어비앤비 규제하겠다고 단기 임대 쪽에 대해서는 규제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는 공공에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때문에 임대료 렌트가 오르니까 이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 지목이 된 거죠. 우리 집값 오르면 재건축 조합이 이제 집값을 올리니까 재건축 규제하죠. 그런 거랑 같은 뭐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업을 할 때도 우리 업이 아까 임 대표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사회적으로 공공에 있어서 기여를 하느냐. 결국은 공공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규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정부가 산업적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해가 끼친다라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규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부가 좀 금융이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장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스, 뭐 카카오뱅크 이렇게 다 하지만 이게 2015년부터 금융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제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지원,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핀테크 쪽이 엄청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경기가 나쁘니까 핀테크 혁신 펀드라고 해서 1조 원 규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신보 쪽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나 보증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전혀 이제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는 있진 않아서 프롭텍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건설 부동산 산업에서 미래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